또 복숭아예요? 애들 알레르기 생긴다고요. 서울까지 올라온 노모에 손엔 정성이 담겨 있었지만 그 손은 결국 아들네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었고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바구니는 쓰레기처럼 외면당했습니다. 노모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손에 실려온 건 사랑이었는데 아들네는 그 정성을 짐짝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노모 명의에 쓸모없었던 그 땅이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신도시 조성 핵심 땅이 된다는 발표에 대창면 전면 수용 선언이 보도됩니다. 그날 그만 가져오라던 복숭아는 미국 수출 1호 품목으로 선정됐고 이 복숭아의 핵심 공급자 선정 통보는 그녀 손의 값어치를 다시 증명한 증거였습니다. 아들네의 현관에서 외면당했던 그 손이 이제 모두가 붙잡고 싶어 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침묵 속엔 단단한 삶의 대답이 담겨 있었고 그 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직접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답니다. 저는 경북 영천 대창면에서 평생 복숭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77 먹은 최순자입니다. 사투리를 쓰고 된장을 끓이고 봄이면 복숭꽃을 세고 가을이면 감과 대추를 따서 농협 공판장에 팔며 사는 사람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눈엔 참 촌스럽고 구식처럼 보이겠지요. 그런데요. 그 구식이 그들에게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걸 저는 몇 년 전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복숭아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며느리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겐 생애 가장 쓸쓸한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서울 사는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큰 손주가 전화를 해서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이 마음에 남아서였지요. 영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새벽 첫 차를 탔고 손에는 제가 키운 복숭아 한 바구니와 가미프로 싼 된장 2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착하자 며느리 김미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반가움보다 당황스러움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 말투는 분명 웃고 있었지만 눈빛엔 불편함이 뚜렷했습니다. 뒤이어 손주들이 달려나와 할머니! 하고 안기려 하자 며느리는 재빨리 손을 내밀어 말렸습니다. 얘들아, 옷이 더러워. 지금 학원 가야지. 얼른 준비해. 아들 태준이는 회사에 나가고 없었고 집안은 어색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내민 복숭아 바구니를 며느리는 억지로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또 복숭아예요? 애들 알레르기 생긴다고요. 이젠 정말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객이 아니라 방해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성껏 담가온 된장도 식탁 위엔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유기농 전문점에서 사 먹어요. 어머니 것보단 안정성 있거든요. 그 말에 저는 한마디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키운 작물들이 불안정한 것으로 폄하되는 걸 듣는 순간 제 손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제게 돌아갈 시각을 암시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준 오빠는 야근이래요. 오늘은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주들은 다시 나오지 않았고 저 혼자 조용히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문 앞에는 처음 가져왔던 보자기와 상자가 쓰레기들과 같이 내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안엔 제가 만든 복숭아잼, 생복숭아, 가밉 된장이 가지런히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쓰레기와 분리해서 집 안 주방으로는 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숭아는 그렇게 돌려보내거나 쓰레기로 취급되는 물건이 되었고 저는 그것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갔지만 손으로 닦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내 마음엔 그보다 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대창면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복숭아 나무 가지를 쳤습니다. 그리고 텃밭에 고추 모종과 대추나무, 감나무에 물을 뿌려주고 닭장문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동네가 이상하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사람들이 나와 현황을 조사했고 군청 공무원들이 바다 앞 도로에 줄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래요. 여기가 다 신도시로 개발된다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이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병구와 30년 전부터 꾸준히 사둔 그 땅들이 이제 수백억 대의 보상 대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칠 후 농협조합장 김재복 씨가 찾아왔습니다. 최 여사님, 이번에 복숭아잼하고 즙이 미국 수출품으로 지정됐어요. 대창 복숭아 응용 제품 중에 여사님께 납품 요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촌스럽다고 했던 이 복숭아, 며느리가 그만 좀 가져오라고 했던 바로 그 복숭아가 이제 수출 주력 품목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내려가도 될까요? 며느리 미화의 목소리는 유난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제 손을 다시 잡고 싶어 한다는 것을. 며칠 뒤 아들 태준이네 가족이 정말로 대창 집을 찾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며느리 미화의 얼굴엔 뜻밖의 미소가 어렸고 손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울서 특별히 골라온 거예요. 요즘엔 어르신들도 이런 고급 한복 입으세요. 색동빛이 도는 곱디고 온 옷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투리 쓰지 마세요. 애들 창피해요. 하던 사람이 이젠 제 손을 붙들고 한껏 다정한 표정으로 어머니는 정말 멋지세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태도가 바뀐 걸까요? 아들은 뒷짐 진 채 마당을 둘러보더니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오래되긴 했지만 참 정감 있네요. 혹시 여기 말고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한사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난 여기서 살란다. 네 아버지랑 같이 지은 집이여. 하지만 그날따라 며느리 미화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엔 시니어 전용 아파트도 잘 나왔어요. 병원도 가깝고 뭐든 편리하고 사람들도 어머니처럼 고급스럽게 사세요. 고급스럽게 산다. 그 말이 참 묘하게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말끝마다 품격, 도시, 이미지 같은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든 된장 냄새를 칭찬하면서도 그 그릇을 조심스럽게 유리상 위에 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받지도 않았을 것들을 지금은 고급, 전통이라며 반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며느리는 식탁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습니다. 어머니, 요즘 주변에 개발 소문 많더라고요. 혹시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면 사무소에서도 말 나왔더라. 우리 밭도 수용된다고 하더구나.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단단히 고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땅들 보상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 태준이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체 값은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참에 어머니 건강 생각하셔서 재산 정리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산 정리.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리라니. 이 집은 내 인생이고 남편과의 추억이며 딸과 아들이 태어난 고향인데 이걸 정리해달라는 그 말이 왜 그리 서운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안방에 누워 천장을 한참이야 올려다보며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미화의 태도는 언제부터 달라졌던 걸까? 복숭아를 이제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하던 그 며느리가 지금은 복숭아잼 브랜드를 공동 개발하자고 말할 정도니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합니다. 그리고 문득 내가 이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모욕당하고 참고만 살아온 77년의 세월에 처음으로 주도권을 잡고 싶다는 욕망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내가 가진 땅과 복숭아가 이들의 태도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 본심이 어떤지 꼭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 미화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라, 사실 나 요 며칠 사이에 돈이 좀 급해졌는데 혹시 좀 빌릴 수 있을까? 며느리는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애들 학원비도 많고 저희도 이사 준비 중이라 혹시 나중에 땅 정리하시고 그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전부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상냥함은 여전했지만 그 본심은 주머니 사정에만 반응한다는 걸. 그날 저녁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사람은 가진 걸 꺼내봐야 진심이 나오는 거라.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장에서 산싸구려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헐렁하고 무늬가 촌스럽지만 일부러 그 옷을 골랐습니다. 머리도 손질하지 않았고 발에는 낡은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도시 사람들 눈엔 시골 할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겠지요. 마당으로 나가 복숭아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얘야, 요거 오늘 장에서 산 거요. 싸고 좋더마. 어때 보이나?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 뭐, 어머니답게 소탈하시네요. 소탈하다. 그 말은 곧 촌스럽다는 말의 포장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 외모와 말투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 태준과 손자들은 서울로 다시 올라가고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굳이 같이 올라가래도 끝끝내 며느리는 이 총구석 시골에 남았습니다. 저는 남은 이유를 알 수는 없었으나 좋은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마당을 어슬렁거리다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옷 말인데요. 다음에 제가 서울에서 고운 걸 하나 사올게요. 왜? 이 옷이 마음에 안 드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는 어머니도 좀 품격 있게 다니셔야죠.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저 옷이 무슨 색인지조차 관심 없던 며느리가 이제는 제 외모와 옷까지 고쳐야 자기 체면이 산다는 듯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복숭아만 잘 키우면 됐지. 품격은 무슨 품격이냐. 그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시 며느리의 체면은 시골 어머니의 진심을 가리기에 너무 얇은 천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반가운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엄마, 딸은지가 퇴근길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같이 농사일을 하던 다른 아줌마들에게는 오늘 그만하자고 저는 말하고 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은지, 그 아이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요즘 내 말투나 옷차림이 많이 촌스러워 보이나 싶어서. 엄마가 무슨 소리세요? 엄마 말투가 전 제일 좋아요. 옷도 엄마 스타일이지. 그 말 한마디에 제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변한 건 제 복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였다는 걸 며느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딸은지는 언제나 그렇듯 제게 조건 없는 따뜻함을 내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은지가 돌아간 뒤 저는 부엌에서 며느리가 올라갈 때 가져가라고 통에다 된장을 퍼다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 된장 좀 가져가. 이 애들 좋아하잖아. 며느리는 일순간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요즘 애들 입맛이 바뀌어서요. 저희는 서울에서 유기농 된장 주문해서 먹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항아리에 된장을 퍼부었습니다. 그 애들 입맛이 바뀐 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복숭아 수출 소식과 토지 보상금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저의 된장이 좋아졌고 말투가 정겹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이 원래 그대로일 때는 그녀는 다시 도시의 잣대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이불 위에 누워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요. 며느리가 제게 잘하려 했던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진 재산과 조건에 대한 반응이었을 뿐이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저를 슬프게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단단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이젠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땅 문서와 통장 그리고 아직 세상에 보이지 않은 제 마지막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분배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오후쯤 저는 일부러 아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생각이 좀 많네. 너의 의견도 듣고 싶어서 말이다. 아들 태준이는 의외로 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엄마 말씀해보세요. 내가 그간 모아둔 돈이 좀 있잖니? 그거 대창면 문화재 보존회에 기부하려고 생각 중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준의 목소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기부요? 왜요, 엄마? 갑자기 무슨 기부예요? 이 고장 덕에 내가 살아온 거잖니. 보은도 해야지. 아니, 그래도 그건 너무 가족들하고 상의도 안 하시고요? 가족이라더니 결국 그 가족 안엔 돈이 전제되어 있었음을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 미화는 다급하게 대창으로 내려왔습니다. 4시간이나 걸리는데도 말입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했던 말은 이랬습니다. 어머니, 그 기부 말인데요. 지금은 좀 이르지 않으세요? 왜?
그러니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그 돈이면 나중에 병원비도 들고 손주들 교육비도 들어가고요. 그럼 이 돈을 니네들이 써야 된다는 말이냐? 며느리는 당황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더 신중히 생각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웃음을 삼켰습니다. 이 며느리의 속셈과 진심은 이미 다 익었습니다. 기부에는 반대하고 상속은 유도하는 그 말투 속에서 저는 돈이란 게 어떻게 사람의 본심을 흔드는지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한 번 더 흘려보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라, 잘 지내니?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전화했다. 요새 미국 쪽에서 복숭아 주문이 우리 대창로 협 쪽으로 계속 들어온다더라. 조합에서 더 많이 공급해달라고 해서 지금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근데 그 판매금 중 일부를 내가 대창면에 지증할까 생각 중이야. 지역 복지기금으로 말이야. 어찌 생각하노? 며느리의 목소리가 바뀌는 데엔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결정이세요. 왜 극단적이냐? 내 복숭아인데. 요즘 세상에 땅도 자산이고 브랜드도 자산이에요. 그걸 그렇게 넘기시면 어머니 고생하시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공익을 말했지만 표정은 철저히 사익에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이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확신만 줄 뿐이었습니다. 진짜 줄 사람은 그녀가 아니란 거려. 저녁 무렵 딸 은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함께 된장찌개를 끓이다 말고 제가 가만히 물었습니다. 은지야, 만약에 엄마가 돈이 많았다면 너도 오빠네처럼 편했을까? 은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엄마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저한테는 그냥 우리 엄마예요. 그 말에 저는 그릇을 닦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딸 은지의 말은 단순했지만 너무 따뜻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 말 속에서 저는 이제야 마음 둘 곳이 어딘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아이는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오래된 경첩이 달린 사각의 오동나무 상자를 꺼내 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병구와 함께 정리해둔 땅 문서들과 지금까지 손대지 않은 예금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재산 분배 계획이라 적힌 손글씨.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정리할 겁니다. 사람을 보고 진심을 기준으로 제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에게 봉투를 조용히 덮은 뒤 저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복숭아나 된장처럼 오랜 시간을 들여 숙성시켜야 비로소 진짜 향이 배는 법이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저는 가족 모두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번 주말 집으로 다들 와라. 할 말이 있다. 별다른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특히 아들 태주는 전화를 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 문제죠, 엄마?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주말 저녁 달빛이 서서히 마당 깊숙이 들이운 날 대차의 낡은 집인 고택의 오래된 나무문이 열렸고 한 집안이 처음으로 완전체로 다 모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서울 사람처럼 잔뜩 꾸민 차림으로 비타 500 한 박스를 들고 찾아왔고 딸 은지와 사위인 박서방은 평범한 복장으로 돼지고기 2근을 싸들고 들어섰으며 손주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마지막 결심을 다잡았습니다. 잠시 후 다들 앉았지? 오늘 부른 이유는 간단타. 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71호비니 살아있을 동안 정리할 건 미리 정리하려 한다.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고 아들 태주는 등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했다. 들어보고 할 말 있음 말하거라. 딸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사위도 묵묵히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태도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숨을 죽이며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기대와 불안이 한눈에 읽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우선 은지한테 이 집 땅의 절반을 넘기기로 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입술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렇게까지. 오빠가 장남인데.
태준이 아닌 며느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니들 내 말투 부끄럽다 하지 않았드나 옷차림도 창피하다 하고.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어머니 그런 것이 섭섭하셨다면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아니, 며칠 전 일이다. 된장도 안 받아주고 복숭아도 쓰레기 취급하고. 그 순간 거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속에 담아둔 말을 마침내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평생 모은 걸 전부 주고 싶진 않다. 사람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봐야 하는 법이다. 딸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안 받아도 돼. 그냥 엄마랑 같이 살면 돼.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다. 니는 받을 자격이 있다. 있는 그대로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돈이 없어도 나를 존중했으니.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분명 억울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밀렸는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태준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데? 저는 봉투 안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대창면 문화재 보존회에 기부할 거다. 내가 복숭아 농사 지으며 얻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 이 마을이었으니. 방안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 태주는 상기된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우리를 그렇게까지 벌하듯이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다. 깨달음이자 경고다. 경고요? 사람이 사람을 돈으로 보고 조건으로 사랑하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손익관계일 뿐이다. 그 말에 태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은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진심을 말했고 그들도 처음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 저는 혼자 식탁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돌아간 뒤 집안엔 조용함만이 남았습니다. 늦은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라면 말보다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하니까요. 며칠 뒤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밝게 인사하며 복숭아밭으로 달려갔고 며느리는 마당을 쓸던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 말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후회할 수 있다는 게 어디냐. 손주들은 복숭아 나무 아래서 깔깔대며 놀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제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복숭아 알레르기 없어요. 엄마가 할머니 복숭아 맛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의 위선이 아이들의 입에서 천진난만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지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복숭아도 된장도 다 어머니의 마음이었는데 저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놓친 걸 잃어본 후에야 비로소 본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겠지.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처음으로 진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태준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엄마 말 잘 안 들었던 거 나도 사실 속으로는 엄마가 창피할 때가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건 네 잘못만은 아니다.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썼지. 아니에요. 엄마, 전 그냥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 말에 저는 비로소 아들 태준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란 건 결국 시간과 상처를 지나야 오는 것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엔 복숭아꽃 대신 잎만이 무성하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제 마음도 조금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 학교에서 고향사랑 전시장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젠 엄마 복숭아도 장독대도 전시될 수 있을 거예요. 딸 은지는 제게 몇 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엔 제가 만든 복숭아잼, 된장 항아리,
그리고 복숭아밭, 감나무, 대추나무까지 우리 집이 품고 있던 것들이 문화로 다시 태어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도 한번 와보세요. 할머니 교실도 기획 중인데 엄마는 사투리 강의 좀 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이놈의 사투리를 이제는 가르치기도 하니? 딸과 함께 웃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 사투리도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날 밤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마당까지 스며들었고 감나무 그림자가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병구야, 나 잘했지? 남편 병구와 함께 시작했던 이 땅에서 나는 이제 다시 혼자였지만 더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한때 나를 외면했지만 진심을 보여주고 나니 결국 끌어왔습니다. 그들이 내 돈이 아니 내 사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진짜로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봄이 완연히 지나고 초여름이 다가올 무렵 대창면 우리 집 마당 한켠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딸의 고향사랑 전시 행사를 계속 제가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최순자 여사의 복숭아 쉼터, 대창 복숭아뿐 아니라 대창 복숭아잼, 대창 복숭아 라떼, 대창 감입차, 대창 대추차, 그리고 어릴 적 맛보던 대창 흑임자, 다시까지 맛볼 수 있는 작은 카페 겸 전시장 겸 쉼터가 딸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제가 손수 기른 것들이며 담근 것들이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이장님부터 읍내 학부모 모임까지 누구나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마을 명물이에요. 한때 폐기물처럼 외면받던 복숭아가 이제는 카페의 간판 메뉴가 되었고 저는 이 공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가 되자 서울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오늘 복숭아 잼 만드는 법 배워보라고 했어요. 막내 손주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웃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이 아이들 입에도 할머니 음식이 맛있는 것, 자랑스러운 것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감입도 따고 가자. 내년 잼 담그려면 미리 얼려놔야지 돼. 아이들은 손을 걷어붙이고 정성껏 일손을 도왔습니다. 햇볕 아래 손주들과 함께 웃는 순간 나는 다시 엄마로, 할머니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이 땅값보다, 브랜드보다 더 값졌습니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해가 질 무렵 카페 문 앞에 조용히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손에 꽃바구니를 든 채였습니다. 며느리 김미화였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셔츠 차림이었고 오늘은 과한 화장도 까칠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실은 카페 여셨다는 얘기 듣고 왔어요. 정말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그간 들어본 적 없던 진심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복숭아 라떼 한잔 하자꾸나. 카페 안 며느리와 나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라떼 한 모금을 마신 뒤 말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 복숭아에 담긴 진심, 그리고 제가 무시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게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근데 그 말 예전처럼 돈 때문은 아니지? 그녀는 고개를 젓고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니에요. 전 지금 어머니가 얼마나 단단한 분이신지 정말 존경합니다. 그 순간 저는 용서란 단어를 조금씩 마음에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에 선 딸 은지와 손주들이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고 며느리는 묵묵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시간 안에서 용서하고 다시 손을 잡는 사람들이구나. 모든 걸 가진 것 같았던 순간 나는 외로웠고 지금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사람들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 삶의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몇 달 뒤 대창면에선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우리 집 마당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별히 대창 복숭아 미국 수출 기념이란 이름으로 제가 키운 복숭아와 잼이 메인 제품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농협조합장님은 단상 위에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최순자 여사님은 대창 복숭아를 가공한 대창 복숭아 잼의 원조이자 첫 수출의 기반을 만든 분입니다. 그분의 진심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박수 속에서 저는 단상에 올라 짧은 인사를 남겼습니다.
복숭아는 손이 많이 가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더 정이 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에 객석 한 귀퉁이에 서 있던 아들 내외가 저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후 막내 손주가 제게 다가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학교에서 여자친구 사귀었어. 할머니 복숭아처럼 예뻐. 이름은 안수진이야. 엄마 아빠에게는 비밀이야.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저마다 제 삶의 어떤 조각들을 기억하고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마당이지만 많은 사람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이번에 만든 복숭아 와인을 참석한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날 저는 딸 은지, 사위 박서방, 아들 태준, 며느리 미화, 그리고 손주들과 처음으로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부끄러움 없이 서로를 보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마을 잔치가 끝나고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자주 내려올게요. 아니, 그냥 저희도 이 근처로 이사 오는 게 좋을지도. 그녀의 말은 전과 달랐습니다. 계산도, 기대도, 체면도 빠진 사람다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복숭아잼 레시피 저도 배워도 되죠? 그러자 내 손으로 담가봐야 진짜 맛을 아는 기라.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미화를 며느리가 아닌 가족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모두 돌아가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엔 달빛이 복숭아밭을 비추고 있었고 복숭나무엔 붉게 익어가는 복숭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루에 앉아 작은 앨범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남편인 한병구와 함께 땅을 고르던 날, 딸 은지가 감나무 아래서 처음 뛰놀던 날, 며느리 김미화가 복숭아를 외면하던 날, 그리고 오늘 다시 모두가 웃던 날. 사진은 낡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선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병구야, 이제야 알겠네. 이 동네 복숭아가 왜 단지 그건 햇빛 때문도 비 때문도 아닌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서운했던 말, 차가운 시선, 돌아섰던 마음들까지도 시간 속에서 익혀지고 숙성되고 마침내 단맛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는 복숭아, 나무와 복숭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후회도, 원망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와 평온만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내 삶은 작았지만 단단했고 조용했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그만 가져오라던 복숭아는 미국 수출 1호 품목이 되었고 현관 앞에서 쫓겨나던 그 손은 이제 모두가 붙잡고 싶어 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묵묵히 농사짓던 시골 어머니의 정성은 돈이 되고 뉴스가 되고 세상이 주목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문턱도 넘지 못하게 막던 아들 가족은 뒤늦게 고개를 숙였고 예전엔 사투리와 된장을 부끄러워하던 그들이 이제는 복숭아잼을 포장하며 자랑합니다. 사랑은 침묵으로 증명되었고 가족은 진심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순간이 가장 통쾌한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누구보다 고귀했습니다. 그리고 고부 갈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갈등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쯤 자신을 뒤돌아봐 주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지만 반드시 이런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과 또한 가족 간에는 특히 돈과 관련하여 솔직하게 말하되 서로를 아껴준다는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스토리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을 이어가는데 힘과 에너지가 된답니다.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